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지털 영화의 역사, 디지털 영화의 정의, 그리고 디지털 영화의 제작 방식에서의 특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3시간에 걸쳐서 이 영화 비평의 실제 편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영화 비평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영화를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이 영화를 읽을 수 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감상하듯이 이렇게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비평의 실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과 그 영화의 감독인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이 영화의 제목 부분입니다. 국내 출시 제목이 극장 개봉할 때도 그랬고 비디오나 DVD로 출시될 때의 제목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이중생활이라고 하니까 다소 다른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 비디오물 있죠. 에로 영화나 이런 약간 야한 영화를 떠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원제가 프랑스 영화인데요. 이 라 더블 비드 베로니크 발음이 좋았나요? 영어로는 더블 라이프 오브 베로니크. 더블 라이프, 이 더블 라이프라는 것을 어떻게 이중생활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일단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영화인지 화면을 통해서 줄거리와 함께 잠시 만나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ci la première feuille. 같은 날 같은 시에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 둘이 각기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1960년대 프랑스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베르니크와 폴란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베로니카는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 이들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음성과 취미, 앓고 있는 질병까지 똑같다. 베로니카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로 갔다가 우연히 자신과 똑같이 생긴 베로니크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합창곡 독창자로 선발된 베로니카는 그만 무대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 베로니카의 죽음 후 베로니크는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상실감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음악을 그만둔 그녀는 인형극 연출가이며 동화 작가인 알렉상드르에게 이끌린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끈으로 그들은 연결되는데 그들은 만나자마자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친해진다. Tu vois, avec ce grand manteau. 베로니카는 비로소 폴란드에 또 하나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하며 알렉산드르는 그녀의 얘기를 인형극으로 만든다. 알렉산드르가 만든 그녀의 인형은 둘. 왜 인형을 2개 만들었냐는 베로니카의 질문에 알렉산드르는 자꾸 만져서 망가졌을 때를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는 우선 이 아주 아름다운 색채, 화면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이 지비그뉴 프라이스너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이 영화 음악의 선율 또한 아름다워서 일부 평론가나 일부 관객들은 이 영화를 음악 영화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2역을 한 그 이렌느 야곱을 통해서 그 극중인물 베로니카와 베로니크라는 똑같이 생긴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 역시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폴란드에 살고 있는 베로니카의 그 삶을 따라갑니다. 그 삶을 따라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내러티브 구조상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이 베로니카가 살아가는 과정은 한 인물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떠한 역경을 거쳐서 그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로 상경을 했지만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그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력자를 만나서 그 조력자가 비록 학력이 낮지만은 너는 여기서 활동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게 되고 결국 커다란 무대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 성공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노래를 하는 도중에 공연 중에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 폴란드 베로니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파트, 프랑스에 살고 있는 베로니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시 이 두 번째 파트 역시 내러티브 구조상으로 상당히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폴란드 베로니카가 죽던 날, 이 프랑스 베로니크는 상당히 우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몰랐죠. 그때부터 베로니크의 삶이 진행이 되는데, 베로니크는 여기서 멜로 영화, 프랑스 베로니크의 이야기는 이 멜로 영화의 구조를 따릅니다. 알렉상드르라는 이 인형극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한 커플이 어떻게 서로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과정.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형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와 더불어 이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이 이 감독의 시각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단적인 장면으로 프랑스 베로니크가 익명의 편지 그리고 소포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소포는 물론 알렉상드르가 보낸 것이었죠. 그 소포를 열어본 다음에 그 안에는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 베로니크는 그러나 이 테이프를 듣지 않고 그냥 파기시킨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죠. 이것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 인생에서 커다란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보낸 것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다음에 그 테이프를 복원한 다음에 그 테이프를 듣고 알렉상드르가 어디 있는지 그 과정,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멜로드라마, 일반적인 추리극에서라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뭔가를 발견해냅니다. 연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연인들은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테이프에 있는 장소를, 그 테이프가 녹음된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그 장소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알렉상드르라는 남자를 만났을 때의 베로니케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울음을 터뜨린 다음에 잠시 한순간을 그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베로니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내러티브 구조라는 것에서 더 이상 매몰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의 발현이기도 한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해진 틀에서 소위 우리가 남녀관계에 있어서 속된 표현으로 작업을 건다고 하죠. 그 작업 안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소위 시스템, 체계, 계획, 그 계획 안에 단지 나는 한 구성 요소일 뿐이 아닌가라는 고민. 이 고민이 바로 베로니크의 선택에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내러티브에 대한 비판 혹은 내러티브 속에 매몰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인물의 성격은 알렉상드르의 인형극에서도 나타납니다. 알렉상드르는 똑같은 인형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는 하나가
부러졌을 때, 고장났을 때 다른 하나를 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의 베로니카와 프랑스의 베로니크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두 삶을 조절하는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알렉산드르의 지위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지위에서 그 지위를 그 절대 권력을 어떻게 보면 발현하고 있는 그런 알렉산드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베로니카의 노력,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로니카의 죽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내러티브 구조 안에 매몰되기 싫어하는 그 인물의 의지의 발현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저희가 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베로니카와 베로니크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베로니카와 베로니크. 이 둘의 공통점은 실로 영화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 다 선천적으로 아주 노래를 잘하는 선천적인 음악가라는 점, 그리고 심장이 약하다는 점, 눈꺼풀을 문지르는 버릇이 있다는 점, 홀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 다 똑같은 경험, 쓰레기를 버리려는 노파, 할머니의 모습을 창문 너머 지켜본다는 점, 그리고 둘 다 네덜란드의 작곡가인 반덴 부덴마이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점, 그리고 똑같이 삶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삶의 기로라는 것은 노래와 음악적인 커리어죠. 이 노래와 자기의 삶의 영속성, 심장병 사이의 갈등입니다. 거기서 폴란드의 베로니카는 노래를 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장 마비로 죽게 되죠. 하지만 심장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은 베로니크는 묘한 기분, 그리고 베로니카가 죽는 날 느꼈던 그 묘한 기분 덕분에 노래를 그만하기로 합니다. 삶의 영속성을 택한 것이겠죠. 이처럼 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이 두 인물, 베로니카와 베로니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 정신분석학적인 영화 비평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이 도플갱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도플갱어는 원래는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분신이라든지 생령, 분신 복제 등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의미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날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거나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딱 고정된 개념으로서의 도플갱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공간과 시간 내에서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 도플갱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곤 합니다. 또한 이 분열된 대상을 보는 것은 머지않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베로니카의 죽음과 베로니카의 삶이 그토록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겠죠. 따라서 이 도플갱어라는 소재는 문학이나 영화 등 각종 예술 작품의 주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도 도플갱어 이야기를 변형시킨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화 베로니카 이중생활도 도플갱어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베로니카와 베로니크의 그 우연적인 공통점보다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우연적이지만은 다른 삶을 궁극적으로는 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여기서 우리가 배웠었던 들레즈의 잠재성과 현실성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 가상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존재들 중에서 단 2명, 베로니카와 베로니크라는 인물이 영화 속으로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외모도 똑같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실로 많을지언데 그중 딱 2사람의 모습을 찝어서 감독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때로는 달리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이 들레즈의 잠재성과 현실성 개념을 빌어서 베로니카 이중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영화의 제목이죠. 더블 라이프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더블 라이프 and second chance.
이중생활과 두 번째 기회. 특정한 한 인물이 만약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고 후회가 막급합니다. 만약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베로니카, 폴란드의 베로니카는 그 삶의 기로에서 결국 노래의 커리어를, 음악가로서의 커리어를 계속해 나갔기 때문에 아주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이 프랑스의 베로니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 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삶, 그리고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또 한 번 주어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이 이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삶의 우연성, 그 우연한 삶의 우연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차이점과 공통점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이 영화는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키에슬롭스키의 다른 영화죠. 이 세 가지 색, 레드와 이 주제상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레드에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그 주변 인물들, 오기스트라는 남자와 노판사 조셉 컨이라는 인물의 관계는 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베로니카와 베로니크의 관계와도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세 가지 색 시리즈 중에서 레드의 장면들을 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틴은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 학생이며 패션 모델로 활동한다. Plus triste, pense à quelque chose de terrible, hein? 그녀의 이웃에는 오기스트라는 법대생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은 빈번하게 지나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어느 날 패션쇼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렌틴은 개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개의 목에 달린 인식표의 주소지로 찾아가지만 개 주인인 노인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Je suis désolée, je pense que j'ai écrasé votre chien. Elle est sur la banquette arrière de ma voiture, vivante. Voulez-vous que je l'emmène chez un vétérinaire? Comme vous voulez. Si j'avais écrasé votre fille, ça vous ferait le même effet? 개를 치료해 다시 찾아갔을 때 발렌틴은 노인이 남의 집 전화를 도청하는 기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혐오감을 느낀다. On s'est donné rendez-vous demain. Moi aussi, tu me manques. J'ai envie de t'embrasser. Je me penche et je touche avec mes lèvres. Qu'est-ce que vous faites? C'est l'endroit que tu préfères. J'espionne les conversations téléphoniques de mes voisins. Il fallait pas couper. C'était très intéressant. C'est dégoûtant. Oui. Vous étiez quoi? Flic? 게다가 노인은 법적 도덕성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껴 1년 전에 조기 은퇴한 법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놀라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노판사를 이해하게 된다. Vous voulez bien me faire un sourire? 노판사는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회복하게 되고 발렌틴의 따뜻한 손길을 보듬는다. Je me rappelle. 그리고 우연한 만남들이 실은 얼마나 의미가 큰 필연적 만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렌틴에게 일깨워준다. 영국에 있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떠나려는 발렌틴에게 노판사는 페리오를 타고 갈 것을 권한다. 그러나 예상 밖의 폭풍으로 페리오는 전복되고 천여 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다. 그중 7명만이 극적으로 구조되는데 TV 화면에 마지막으로 오기스트의 보호를 받으며 구조되는 발렌틴의 모습이 보인다. 안도의 한숨과 기쁨이 가득 찬 노판사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된다. 이렇게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레드라는 영화에서 오기스트와 노판사 조셉 컨이라는 인물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 연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만큼 다른 세대를 살았겠죠. 대표적인 공통점이 바로 우연히 펼쳐진 법전, 사법고시를, 우리나라로 치면 사법고시겠죠. 이 사법고시를 치기 전에 우연히 펼쳐진 법전에서 발견한 문구, 아주 우연히 발견한 문구가 시험 문제에 나와서 시험에 합격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인물의 가장 큰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노판사, 나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일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이 노판사 조셉 컨이라는 인물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인물, 친구나 연인, 아주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기스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주인공 역시 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나왔던 이레느 야곱이 연기했던 이 발렌틴이라는 인물입니다. 발렌틴이라는 인물이 오기스트 옆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자기의 삶을 다시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이 판사, 조셉 컨이라는 판사는 오기스트와 발렌틴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실패한 부분, 자기가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이 세컨 찬스, 두 번째 또 다른 기회죠. 이 기회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고픈 그런 욕망이 이 둘 사이 관계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잠재성과 현실성에 대한 고찰, 혹은 더블 라이프, 세컨 찬스라고 그 표현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고찰, 삶의 우연성, 영속성 등에 대한 예는 키에슬롭스키 영화의 곳곳에 드러납니다. 제가 좀 전에 베로니카 이중생활에서 베로니카와 베로니크의 공통점 중에 이 둘 모두가 네덜란드의 작곡가인 반덴 부덴마이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덴 부덴마이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작가입니다. 감독 키에슬롭스키와 작곡가 즈비그뉴 프라이스너가 함께 창조해낸 가공의 인물인 것이죠. 이 가공의 인물로서의, 허구적 인물로서의 반덴 부덴마이어라는 인물과 실제 이 영화 음악을 담당했던 즈비그뉴 프라이스너라는 작곡가의 관계 역시 그러한 우연성, 잠재성, 현실성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작곡을 했지만 언젠가, 지금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 곡을, 비슷한 곡을, 똑같은 곡을 이미 작곡해서 사람들에게 불러줬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이 허구의 인물 반덴 부덴마이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로 키에슬롭스키의 세 가지 색 시리즈 중에 블루라는 영화에서 줄리의 남편, 여주인공 줄리의 남편이자 유명한 작곡가인 파트리스의 곡이 무명의 거리의 악사에 의해서 연주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파트리스 곡은 아직 세상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일개 거리의 악사가 그 똑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혹은 나중에 작곡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시대를 관통해서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점, 삶의 우연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잠재적인 가능성 중에 무엇이 현실화되든 그것 자체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실화됐을 때 또 한 번 내가 기회를 가졌을 때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찰, 그러한 철학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런 성찰적인 모습, 그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 키에슬롭스키와 즈비그뉴 프라이스너의 그 노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과 세 가지 색 시리즈 전편 블루, 화이트, 레드에는 쓰레기 버리는 노인의 모습, 그 모습을 공통적으로 주인공들이 관찰하게 됩니다. 아주 우연하게도 이 세 가지 색 시리즈의 종결편인 레드에서는 이 세 가지 색 시리즈의 각각의 주인공들 많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은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러한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졌을 때 그 극중인물들이 과연 다른 영화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 과연 나라면, 관객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나라면 과연 어떠한 삶을 택하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우연성, 삶의 연속성, 잠재성, 현실성 등의 문제는 이 키에슬롭스키라는 감독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이 삶의 힘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감독의 의도. 이 의도는 세 가지색 블루의 마지막 장면에 아주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뮤직비디오라는 느낌까지 주는 모든 장면을 너무도 커다랗게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리 멘트, 정리 코멘트 혹은 뮤직비디오라는 느낌마저 전달해주는 이 블루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